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가만히 서 있어도 얘기를 하면 입김이 나올 정도의 추위가 오늘 아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조금 기온이 오를 것 같고요. 내일은 눈 소식도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이 집값, 부동산 값도 손댄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커집니다. 잠시 후에 정치권의 논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미술관에 가보셨습니까? 그럼 작은 글씨로 원장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돈 터치. 터치해선 안 된다. 터치해선 안 될 게 미술품만은 아니죠. 통계를 손댄 것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야당은 통계를 어떻게 조작하냐라고 반박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게 국기문란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집값과 관련해서 손댄 거 아니냐, 터치한 거 아니냐,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개입. 개입? 동아일보가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감사원이 소득, 집값, 고용, 통계 조작 의혹,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당에서 모욕적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의 폐해를 덮으려 통계의 표본 수, 조사 방식 등을 임의로 바꿨다. 홍장표, 황덕순 전 수석 곧 조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 때리기로 인기를 얻으려 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나 이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아파트값도 터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첫발. 오늘 경향신문이 3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조특위 첫발. 증인 명단에서 한 총리는 빠졌다. 야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 본조사 일정 의결. 국정조사의 첫발을 떼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필수인데 예산안 하고서 국조하겠다라는 합의는 이미 깨진 마당이라서 과연 정상적인 국조가 될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정찰. 북한이 정찰용 위성 사진이라며 사진 몇 장을 공개했죠? 함께 보시죠.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원 속에 보입니다. 내년 4월에 정찰 위성 준비 완료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성의 이 해상도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후진적인 기술이긴 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찰 위성 용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교란 전술입니다. 일종의 교란 전술. 미사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위성인데? 라고 교란하는 교란 전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뇌관. 한겨레 신문이 4면에 쓰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내년 인플레의 뇌관이다. 50원 인상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물가 4% 넘을 듯 합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되면 서민들은 어떡하나 걱정인 거죠. 안 그래도 물가 비싼데. 한전, 자금난은 한편 심각한 수준. 에너지값이 불안한 탓이죠. 인상 요인 다 반영할 때는 인상폭이 43%다. 전기요금 인상률이 25%포인트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4%포인트 더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물가 올리기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한전 자금난 어쩌다 이렇게 심각해졌습니까? 그것부터 좀 규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가 올리기 전에.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정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터치 or don't touch. 그것이 문제로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아파트 값도 터치한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의 소위 통계 조작 의혹 논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장관의 당시 아파트값 상승률 발표를 보니 이거 아파트값 통계 건든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감사원과 여당이 제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아파트값 많이 올랐는데 당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 11%, 아파트 가격 14%밖에 안 올랐다라고 발표했죠. 경실련에서 무슨 소리야? 아파트 가격은 52% 올랐다. 그러니까 50% 오른 거랑 14% 오른 거랑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 이거죠. 요 김현미 당시 장관의 발표 자료가 국토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인데 작성 과정에서 가격이 많이 뛴 아파트는 빼. 의혹이에요, 의혹. 그러면 상승분이 줄죠. 그래서 고의로 좀 이걸 낮춰서 입력한 거 아니냐. 호가 높은 일부 단지 빼. 요거를 흔적을 감사원이 포착했다라고 오늘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박수석님 어떻게 보세요?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도 보면은 그 소득과 주택에 관해서 지난 정부에서 계속 뭐 나쁘지 않은 지수들이 나온다고 했고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하고는 너무 동떨어졌으니까 좀 전에 저희가 그래픽에서 봤던 것처럼 국토부 장관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11% 올랐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50% 이상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괴리에서 지난 정부는 계속 포장하면서 화장하면서 국민들을 속여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2022년 이게 대한민국에서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 일각에서 이게 뭐 마치 이것도 뭐 정권 보복 내지는 뭐 정치 충돌, 갈등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 통계 조작하고 통계를 통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 펼치고 있는 본인들의 정책을 옹호하려 했다면 저는 이건 범죄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실을 다 밝혀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져야 하는 사법적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시에 김현미 장관의 발표 준비되어 있는데 직접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전부터 요 대목이었습니다. 그 김현미 장관이 들고 있었던 통계가 이제 정부 산하의 통계인데 민간 단체에서 민간 기관에서 조사한 것과는 너무 차이가 컸다라는 거죠.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받은 김수경 교수님, 우리가 사회조사 방법론 논문 쓸 때 배우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이면 거기에서 이제 통계를 처리하는 기초적인 통계 조사 방법도 배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의심하고 있는 건 야당은 아니라고 하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집값 그 지역은 빼. 들어가 있는 샘플 중에서도 호가가 많이 부른데도 빼. 고만고만한 데만 타타닥 입력해서 11%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면 됩니까? 사실 어제도 다뤘지만 그 가계 동향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이 이게 어떻게 집계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봤을 때 일반 시민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아파트 값은요 모두가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뭐 전세 구하러 다니고 집 사야 되는지 보고 포털 사이트에서 집 호가 같은 것들 다 검색하기 때문에 이건 일반 시민들이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가 14%만 올랐다면 젊은 사람들이 막 영혼을 끌어모아서 아파트 사야겠다라는 현상은 잘 설명이 되지 않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 14%, 뭐 11% 얘기를 했을 때
장난하는 건가? 저렇게 현실감이 없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주무르고 있단 말이야? 라는 거에 다들 분노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 시민들조차도 전혀 믿을 수 없는 수치를 가져오다 보니까 저는 어쩌면 이 아파트 값 같은 경우에는 조작이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가계 동향 조사는 좀 여러 가지 마사지라고 소위 말해지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값은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이제 내다 보니까 좀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강남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아파트 값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다른 지역들, 외곽 지역들까지도 같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예. 그때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가져오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들여봤을 때도 이것은 분명히 어떤 조작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 국민들도 아마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른 통계보다도 이 통계만큼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 저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알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예.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올 수 있었는지 좀 알기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수치에서 정부가 당시에 집값 통계를 발표했는데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만 쏙 빼고 집값 통계를 발표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만 쏙 뺀 집값 통계 발표. 지난해 국토부 발표 2020 주거실태조사 주택가격 비율 수치인데 이거 서울만 뺐다는 거예요. 서울 빼면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국토연구원 측은 혼란 가중 우려 있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걸로 정리했다. 뭔가 좀 국토연구원도 고민이 많아 보여요, 당시에. 서울시는 발표자를 보면 2018년 5월에 한 차례뿐 이후에는 공식 발표자는 없었다는 거죠. 감사원에서는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 은닉 여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석. 아니 이게 뭡니까? 모집단을 정리를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지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제일 심각했던 게 서울인데 서울을 완전히 모집단에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기억 못하는 게 있는데 통계가 많이 안 나왔던 게 바로 저건데 내가 1년 동안 벌었던 소득을 한 푼도 안 쓸 경우 몇 년이면 집을 사느냐. 아하. 이게 저거거든요. 아, 이게 저겁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쓰고 내가 돈 번 다 저금했을 그게 때. PIR이라는 지수인데 그 지수에서 서울을 빼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언제부턴가 갑자기. 그러니까 서울을 빼니까 부동산이 정리가 안 되죠.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조사를 정부는 서울을 빼고 교통부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전국 평균 PIR 지수가 5.5예요. 예. 근데 서울은 빼고 조사를 했으니까 5.5인데 그때 당시에 5.5란 건 5년. 5년 반이면은 내 집 산다 이래갖고는 국민들을 호도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정부는 뺐는데 이거를 시민단체에서 조사해갖고 발표한 거 보면 서울은 17.8이에요. 그러니까 18년을 벌어야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 서울에 있는 집을 삽니다라는 통계가 최근에 없어졌는데 그게 왜 없어졌느냐 봤더니 이렇게 의도적으로 뺀 의혹이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아파트 지금 사실은 제가 지었고 있는 원주만 해도 부동산 이렇게 막 폭등하고 난리가 나지 않고 지금 이미 거품이 많이 꺼져가는데 문제는 서울이거든요. 서울 빼버리고 난 다음에 아파트값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이래놓고 우리 부동산 안정화됐다, 뭐 잘 되고 있다라고 국민들을 여태 속여온 거예요. 몇 년간 돈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수치에선 서울은 아예 빼버리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집값 인상률에서는 샘플을 손봐서 11, 14%만 상승했다라는 발표 자료가 나왔다라는 의혹 감사원에서 보고 있는 거고 여당의 박수석과 또 김수경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의 전재수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은 해 보여요, 의원님. 서울은 왜 뺐으며 그리고 많이 오른 값은 또 샘플에서 왜 뺐냐 이거죠. 일단은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은폐하고 또는 정당화하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 시세는 이 공식적으로 정부 이전에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지금은 이제 부동산원이죠.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민간 섹터에서 발표하는 것 중에 KB 시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KB 시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의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전국의 아파트 시세를 주도하는 50개 대장주, 소위 말해서 이제
블루칩 아파트 지수를 따로 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빌라 지수를 따로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 따로 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부동산 114라든지 완전히 이제 민간 섹터에서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어디 출처의 자료를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는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지금 부동산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올 한 해 전국 아파트 가격이 4%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들 보세요. 지금 최근에 7억이 떨어지고 8억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4%가 떨어졌다.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러면은 10억짜리 아파트가 4천만 원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6억, 7억 떨어진 아파트가 서울에 수두룩하거든요. 그럼 이게 체감 데이터하고 실제 발표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에 간극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데이터를 보느냐,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이지 이것을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김현미 장관이 당시에 여러 조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적은 조사를 택해서 의도적으로 발표했을 수는 있어도 일부러 이걸 조작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어느 순간 데이터를 그 통계를 발표하고 어느 순간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쭉 발표가 되고 있고 지금도 발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중앙정부 예를 들면 해양경찰청,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지금은 또 국토부까지 나서가지고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감사원이 감사하고 그러고 난 뒤에 감사원이 지나고 나면은 경찰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수사를 합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기도 지금 빠듯한 판에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작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조작은 가능합니까? 그게 조작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시세 한국감정원에 300명의 조사원이 있거든요. 그 300명을 전부 입막음을 해야 그게 조작이 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여야의 목소리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상식적 수준에서 이것은 그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비판부터 들어보시죠. 통계 조작은 중대 범죄 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통계 조작의 정도와 범위를 볼 때 범정부 전체적인 묵인이나 조작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썼지만 통계 주도 성장이라고 읽힙니다. 부동산 안정이라고 외쳤지만 영혼마저 털린 사기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주인공인 대국민 사기극에 책임자 엄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을 속였거나 또는 대통령이 지지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속였을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문 정권 모욕죽이다, 비열하다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의 비판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 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한 여론조작, 정보조작 행위를 멈추십시오. 전 정권을 모욕 주는 행위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방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탓하고 괴롭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의 한여인 검찰과 감사원을 시켜서 사법적 공격을 하고 자, 지금 여야 간의 이견이 치열합니다. 우리 또 박정아 수석 대변하고 또 전재수 의원 나오셨으니까 두 분 서로 직접 토론할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 발언을 좀 끊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권 모욕죽이다.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비열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박정아 수석은 아까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통계 조작은 있을 수 없다. 전재수 의원님 의견이고 이미 통계가 조작됐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그러냐라는 게 또 박정아 수석 의견입니다. 두 분 자유 토론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조작은 있을 수 없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그 발전돼 있는 속도로 치면은 이 통계라는 걸 조작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의혹으로 발견되고 있고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샘플링에서 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을 확 빼고 통계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의혹들이 생겨나고 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우선 첫째는 우리가 기억합니다만 몇 년 전에 보면은 통계청장이 갑자기 무슨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의혹에 보면은 통계를 조작하는 과정에 인사상으로 혜택을 줬다는 이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이 줄기 하나.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부동산 통계가 잘못돼서 서울이라고 가장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샘플을 빼버리고 조사를 했다. 또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가지고 통계를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저는 이거는 진짜 국기를 문란시킨 거고 국정을 농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잘 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안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아까 보신 것처럼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조작된 통계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보고를 했다면 이거는 본인들의 정책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걸 숨기고 국민들도 속이고 하면서 정권을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대통령의 지지도를 유지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갖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정권에 대한 모욕주기다라고 하는 거는 근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박정호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국민 세금을 들여서 어떤 정책을 할 때 그 정책을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근거가 되는 것이 국가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중요한 것이죠.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세금 들여가지고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통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엉뚱한 데 돈을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통계는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국가 통계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이렇게 튀고 저렇게 튀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왜곡됐다면 이것은 어느 정권에서 했는지를 불문에 붙이고 이것은 엄단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마치 왜곡한 것으로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조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데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 섹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어느 시점과 어떤 관점에서 그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의견이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끌어다가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통계를 왜곡했다라고 지금 이제 집권 여당에서 거의 이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굳이 집권 여당이 이거 해야 될 시점인가 저는 의아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요. 조사, 수사, 감사, 소환, 압수수색, 체포영장 지금 이걸로 지금 날을 새고 있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논쟁이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논쟁이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여야 모두 다 인정하는 대목. 물론 인정 안 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만 집값은 많이 뛰었는데 김현미 장관이 그때 들고 있었던 그 자료 14%만 올랐다. 3년간. 여러분은 그 자료가 제대로 된 통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작된 통계라고 보십니까? 이 의혹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 두 분께 직접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드렸습니다. 판단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도 감사에 돌입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참여연대가 국민감사 청구를 했고 어제 부패 불법 여부 감사 실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코바나 컨텐츠 관련 업체가 대통령 관저공사 수정한 거 아니냐라는 것, 대통령실에서는 최대한 협조에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대장동의 그들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형수에게 한 욕설, 논란을 옹호하는
댓글 작업을 벌였다라는 의혹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장동 그들은 왜 형수 욕설 논란에 댓글 작업을 했다라는 걸까?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장동 그들은 왜? 그러니까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소위 형수 욕설에 옹호 댓글을 했다. 함께 보시죠. 유동규 전 본부장, 2014년 4월쯤 성남시장 선거 2달 전 이재명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이 유포되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 주고 댓글 부대라도 만들어서 욕설 옹호 댓글 작성하라 라고 남욱 변호사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직원들과 성남시민 이용하는 카페에 이재명 심경이 이해된다 등의 댓글을 남욱 변호사가 게시했다라는 내용이 정진상 씨의 공소장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게 노력 중이다라는 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까지 했다라는 게 정진상 실장의 공소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받고 복역 중인데 난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했던 게 이 댓글 작업이었어요. 물론 김 전 지사가 과연 그 드루킹 일단과 얼마나 깊숙하게 연계돼서 댓글 작업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행위 자체는 유죄인 거죠. 그런데 그 댓글 작업이 떠올라요. 이번 대장동 일당, 특히 남욱 변호사가 달았다는 댓글이 뭐 얼마나 많은지,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 정진상 실장, 대장동 일당들이 형수 욕설 옹호 댓글 작업에 왜 동원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당시의 시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형수 욕설이었어요. 지난번 대선 후보 때도 상당히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수 욕설이 문제가 돼서 만약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안 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그 당시가 이제 대장동 유례와 관련해서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정진상, 김용, 유동규, 남욱 여러 명이 지금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재선이 안 되게 돼버리면 이제까지 했던 작업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짜놓은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는데 그 프레임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장동의 유례가 정당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성남시장의 이재명 당시의 시장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재선을 시켜야만이 자기들이 유례가 됐건 대장동이 됐건 이 사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전력 투구를 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요 전부 다 같이 한 배를 탄 거죠. 예. 만약에 안 되면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김용뿐만 아니라 나머지들도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재선을 시켜야 하는데 그 당시에 욕설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됐기 때문에 유동규가 막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댓글 달아달라. 그러니까 남욱이 자기 직원들 통해서 댓글 다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재선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장동이나 유례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갖게 된 거죠. 저거는 뭐 범죄 혐의는 아닙니까? 저 댓글 자체를 의도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업무방해랄지 이제 그런 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저게 선거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고 또 업무방해 된다 하더라도 시효는 이제 거의 지난 걸로 볼 수 있어요. 네, 시효는 이미 지났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렇군요. 김수영 교수님, 저는 이 가장 악질적인 게 선거 범죄와 관련해서 댓글 조작이에요. 물론 이 건은 그 김경수 전 지사가 유죄받은 그 구체적인 댓글 조작건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조직적으로 뭐 수천 수백 개의 댓글을 달아서 여론에 영향을 미친 그런 행동은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유동규가 지시하고 남욱 변호사가 직원들 데리고 야, 댓글 달아. 그래서 샤 심경이 이해된다. 옹호한다. 뭐 이런 거 한 정도니까 댓글 뭐 조작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정 실장이 그걸 보고 받았잖아요. 정 실장은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깊숙이 관련된 인물이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에게도 과연 이게 보고됐는지가 좀 굉장히 궁금한데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랑 뭐 대장동 애들 풀어서
댓글 정화 좀 했습니다. 중성 뭐 이렇게 보고했는지 아닌지는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행동이 있었다는 게 선거와 관련해서 이거 조금은 유감스럽군요. 굉장히 지저분한 일이죠. 사실 뭐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가 그 성남시장이 이거를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첫 번째로 이 뉴스를 보고서 느낀 게 정말 남의 돈 벌기는 쉽지가 않구나. 민간 사업자 사실 돈만 벌면 되는 건데 선거운동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돼야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범죄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이재명이 되어야만 이 모든 범죄는 완성되기 때문에 댓글 작업까지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참 남의 돈 벌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밸런스 게임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무능하지만 무죄일래, 유능하지만 유죄일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잠시만요. 무능하고 무죄일래? 무죄, 유능하고 유죄. 왜 그런 어. 거냐면은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은 뭐 만약에 몰랐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결국 정진상 손에 이끌려서 도장 찍으라는데 꼭두각시처럼 도장을 찍고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무죄가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무죄가 되면서 무능하다라는 거를 택하든지 아니면 나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 단군 이래의 최대의 치적을 공익 환수를 해낸 사람이다라는 유능한 사람이 되려면 결국은 그 도장은 내가 찍었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꼬리를 끊어내고 내가 이런 걸 보고받지 않았다, 몰랐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겠지만 그동안에 말해왔던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은 이재명 대표의 허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러한 댓글 작업들도 결국은 다 이재명 대표의 그 휘하 아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예. 자, 물론 이 공소장 내용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뭐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고됐고 정 실장이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댓글 범죄라고 보기에는 아직 섣부른감이 있다는 말씀도 여러 차례 드리고 있고요. 이 남욱 변호사 일당 입장에서도 대장동 사업이 순탄하게 되려면 또 위례 사업이 순탄하게 되려면 이 시장의 재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이런 댓글을 달았을 개연성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 지지자들에게 댓글이라도 한 번 더 쓰자라고 강조했던 대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언론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로만 할 거 아니죠? 네! 공감이라도 한번 누르고 댓글이라도 한번 쓰고 또 거짓말하면은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우리가 세상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일당의 댓글 함께 보고 계십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박정하 수석. 글쎄요, 저는 아까 저희가 통계 조작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댓글 조작, 요즘에 보면은 여론이 그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기사에 대한 댓글도 달고 아니면 뭐 특정 정치인에 들어가서 얘기를 전달하고 이런 과정 통해서 여론이 형성이 되잖아요. 기자분들도 보면은 기사를 쓰는데 그런 거 많이 참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댓글을 조작을 해서 여론을 나쁘게 형성했다? 저는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뭐 드루킹은 이 클릭수를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댓글을 조작을 하는 거. 그래서 마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결정을 아직 못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저는 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리는 아주 악질적인 그런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댓글 단 것은 정확하게 출처가 이제 검찰 공소장이죠. 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죠. 예. 법원에서 유무죄 다툼을 벌이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찰의 그 주장입니다. 주장일 뿐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댓글이 2014년도 4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 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도 말, 그러니까 7년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7년 전의 댓글과 작년에 그 7년 후에 이재명 대표의 말을 이제 갖다 붙인 것이죠. 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댓글을 마치 뭐 아주 7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런 걸 쭉 해왔다 이런 이제 이미지와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갖다 붙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댓글을 달아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SNS 뭐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도 이제 차고 넘치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좀 적어달라 이런 이제 차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 시장의 보고 여부와는 뭐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재수 의원께서 한 번 더 짚어주셨고요.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대장동의 댓글은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입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사실로 판명이 되면 이제 그런 것이고 7년의 시공간을 넘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지지자들 상대로 연설하는 와중에 댓글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댓글이 마치 사실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은 조금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 11월 발언은 그 대장동 댓글과 무관한 발언입니다. 네. 무관한 발언을 보시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중요한 범죄다. 법원에서 이 댓글과 관련돼서도 명확하게 좀 판결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복당에 대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복당 허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대승적 차원, 대통합 차원에서 그래도 앞으로 민주당이 하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박지원 원장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결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최고위원들도 수용을 해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 정청래 최고위원은 가시돋친 말을 했습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 그러면서 박지원 전 원장보다는 민영배 무소속 의원 복당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시죠. 그의 분탕질에 대한 추억이 아무래도 찝찝합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 돼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면은 저는 최순실이 써준 원고를 읽는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확신합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저지른 민주당에 대한 수많은 악행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확신도 보장도 없습니다. 저는 박지원 복당보다 민영배 의원의 복당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복당이 민주당의 앞날에 재앙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 이제 복당은 됐는데 전재수 의원님, 정청래 최고위원은 굉장히 좀 가시돋친 말을 해서 사람 쉽게 안 변한다. 민주당의 뭐 재앙 이런 얘기도 했고 무소속 민영배 복당이 먼저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이 무슨 재앙까지야 되겠습니까? 너무 좀 이제 과한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당할 수 있죠.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박지원 전 원장이 연세가 80살이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시점에 꼭 뭐 복당이 필요한지 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서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복당 신청을 했는데 무슨 민주당의 재앙이 되고 그럴 하겠습니까? 저는 좀 과한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지원 전 원장이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자, 김광선 변호사님, 앞서서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말했던 박지원 전 원장의 과거 발언 저희가 한번 찾아서 들려드렸는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제2의 최순실이다 라고 비판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 박지원 전 원장의 이제 발언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의원이 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에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 변했다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되게 변한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이 됐건 아니면 금전적 목적을 위해서 변한 척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우리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정치 구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변신의 규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단 뭐 복당은 되는 걸로 됐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 보니까 뭐 방탄 목적으로 복당시킨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방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득보다는 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 여러 가지 민주당의 내부에 어떤 분열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때도 과연 박지원 원장이 전 원장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근데 박지원 원장이 이제는 과거를 보면 항상 분열하는 그런 곳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장서 왔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일단 복당이 된 다음에는 본인의 정치할 가능성이 큰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어느 코너에 몰렸을 때 절대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줄 그런 정치는 아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대승적 차원에서 복당을 해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문제 있으면 당대표면 안 된다. 총선까지 이어지면 최악이다라는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당대표를 하면 안 되지요. 지금의 사태가 예견을 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예견했고 뭐 이재명 대표 이제 또 수사받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총선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인데 저의 의견에 같이 동조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이나 당원들도 꽤 될 겁니다. 총선까지 이어지면 이거 최악이다. 박수석, 이상민 중진 의원의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당내에서 지금 뭐 불거지진 않고 있다고 그러고 뭐 대호를 정비해서 지금 한 팀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안에서 저런 걱정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는 뭐 적당한 시점이 되면 저게 굉장히 큰 소리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은 아니라고는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시각각 사법 리스크가 계속 오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의 운명까지도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관련해서 뭐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게 문제가 되면은 그 엄청난 돈 400억 가까운 돈을 민주당이 물어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가요. 이렇게 되면 저는 정치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 그리고 향후 계속 이재명 대표가 임기까지 대표를 유지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갈 것인가 민주당다운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낼 건가 이런 모습들이 계속 충돌되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시점인간 정말 당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사랑한다면 저는 뭐 거취 정리를 해주는 게 옳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매번 이렇게 방탄국회 무슨 방탄 논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치 보복 이런 논란들이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지도부로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참석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간 안민석, 김용민 의원 등은 참석해서 보도가 됐었는데 최고위원이죠. 지도부로는 첫 참석입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국정 무능에 분노한 많은 국민들 촛불대회를 함께했다. 참사 우롱하는 윤 정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그제 SNS에 올렸던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퇴진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수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그냥 일개 개인 의원 자격과 또 지도부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이 참석한 거는 좀 의미가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게감이 다르죠. 어쨌든 지도부에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운동 저 시위에 참석했다라는 거는 뭐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어요. 그냥 개별 의원의 어떤 활동이지 민주당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어쨌든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 왜 우리는 좀 품 넓고 통 큰 대통령을 가질 수 없는 거냐라고 얘기하지만 야당의 지도부에 있는 최고위원이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막 사진을 찍는 아주 극렬한 강도의 퇴진운동 시위에
참석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더 이상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품 넓고 통 클 것을 요구할 게 아니라 본인이 지도부에 속한 최고위원이라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들고 싫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극렬한 강도의 시위에 참석해서 사진을 찍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라라는 이러한 시위에 참석하는 거는 절대로 이런 국정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쌈 첫 번째 주인공은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인데요.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구조에 투입된 명지병원 닥터카에 출동 중에 신현영 의원을 태워가느라 20여 분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아닌데 왜 이 닥터카는 신현영 의원의 자택까지 들려서 늦게 도착을 한 걸까요? 의혹 한번 보시죠. 의원 태우느라 늦게 도착,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 이태원 참사 발생 뒤 0시 15분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 참사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안 가고 마포를 우회합니다. 이유는 마포구 한 아파트에 신현영 의원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최단 거리보다 수 킬로미터를 우회했습니다.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신현영 의원을 태운 거죠. 신현영 의원이 어디 사는지는 뭐 정확히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새벽 1시 45분 신현영 의원을 태우는 바람에 1시 45분이 돼서야 참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0시 15분에 출발했는데 1시 45분에 25km 거리 주행 소요 시간이 총 54분. 비슷한 거리의 타 병원 닥터카보다 20분에서 30분 더 소요됐다. 자, 보시면은 명지병원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까지 가면 되는데 지금 저 네모 안에 있는 박스에 보이시는 것처럼 마포 염리동을 우회해서 참사 현장에 갔다라는 거죠. 비슷한 거리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는 36분, 아주대병원에서는 26분. 근데 아주대병원, 의정부 성모병원보다 가까이 있는 명지병원에서는 54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신현영 의원이 저기에 탑승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닥터카를 콜택시로 생각했냐라고 맹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비판부터 들어보시죠. 분초를 다투던 출동 시간에 응급차 도착을 지연시켜가며 현장에 도착한 신 의원은 상황이 대부분 종료된 상태에서 과연 어떤 구호 활동을 한 걸까요? 그야말로 닥터카를 콜택시쯤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사실이라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최악의 갑질이며 국정조사 특위의원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김광선 변호사님, 신현영 의원이 의사 출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간 것 같은데 명지병원은 왜 자기 소속 재난의료지원팀원도 아닌데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를 자택 근처까지 보내서 태우고 갑니까? 신현영 의원이 이제 명지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민주당 측 이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본인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마 굉장히 빨리 알은 것 같아요. 알았다 보니까 제 이제 추측입니다만은 자기가 근무했던 명지병원서도 응급차가 갈 것이고 그러면 닥터카가 가면 나도 가서 뭘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본인 이야기도 그래요. 골든 타임은 4분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진정성 있게 이태원 현장에 가서 의료인으로서 뭔가 봉사를 하고 싶고 구호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본인의 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콜택시를 타고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명지병원에서 이태원 사고 현장까지 가는데 한 25km예요. 그러면 새벽 1시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특히 왜냐하면 이제 강병북로 쭉 따라가서 바로 이제 빠지면은 이거보다 빨리 가는데 지금 시내 복잡한 길로 지금 우회해서 갔어요. 그렇죠. 이제 반포대교랄지 그 방향으로 가면 금방 이태원 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응급 차량을 하여금 자기 집 아니면 집 주위에 오라고 해서 이걸 타고 가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20분 이상, 제가 볼 때는 뭐 명지병원에서 가면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한 30분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골든타임을 놓쳤고 더구나 사상자를 구조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몇 명 구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놓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본인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닥터 카에 명지병원에 전화해서 나를 좀 데리러 와라 하는데 이걸 과연 병원 측에서 거부할 수 있었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장에 가서 SNS에 또 올렸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정말 구호 활동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 자신의 어떤 정치적 홍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태원 참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비판과 의혹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신현영 의원이 또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했잖아요. 네, 그런 현장 관련해서 이제 SNS에 많이 올렸어요. 그걸 찍어준 사람도 또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또 찍은 게 아니고 누가 또 찍어달라고 찍어서 올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구조 활동에 대한 의료 활동에 대한 그런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한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자, 박정화 의원님, 네. 저거 아무리 명지병원 의사였어도 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닥터카라는 거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를 이송하는 게 아니라 의료팀이 타는 차예요. 의료팀이 타는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하게 급하게 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의료팀은 병원에서 출발을 해야지 중간에 다 의료팀 집 들렸다가 가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 병원에서 출발해서 바로 현장으로 가게 돼 있는 거를 제가 추측해 보면 신영현 의원이 나 데리고 가라고 소위 저 택시 부르듯이 해가지고 그게 강북강변도를 그냥 간 게 아니라 마포구 염동 집 앞으로 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수원에서부터 오는 응급팀보다도 훨씬 늦게 현장에 도착했고 우리가 그 비극적인 사건 기억합니다마는 사실은 10시부터 한 11시, 12시 정도에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1시 45분에 이미 다 상황 끝나고 난 다음에 도착해가지고 마치 저희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긴박하게 여기서 구조활동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뭐 또 야당만 단독으로 어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마는 그 국정조사 특위 의원으로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슬픈 비극을 자기 정치에 이용한 거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대목입니다. 신현영 의원 입장 과연 뭐라고 해명하고 있을까요?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뭐 신녀님 태우고 가느라 우회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디메팀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기팀은 나중에 호출을 받고 추후 수습하는 반으로 들어간 것이가 되겠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신현영 의원 사과는 일단 안 하고 있고 의사로서 간 거니까 닥터카 탑승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인 태우느라 늦게 도착한 거에 관해서는 사고 수습반이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좀 해명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좀 전에 입장 나왔군요.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뒤늦은 사과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 해명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차고 수습반에 의사로서 가고 싶으면 거기서 더 먼 데서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출발했어야죠. 이태원에서 가까운데 마포에서. 닥터카를 굳이 탑승시켜서 우회시켜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의원이 아니라 의사 자격으로 갔다고 해도 닥터카 막 타도 됩니까, 전재수님? 그러니까 좀
그 아쉬운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좀 아쉬운 측면이 아니, 사실 없지 않아, 맞아요. 언론 보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신현영 의원을 저도 좀 아는데, 평상시에 이제 코로나 때도 이게 그 의사로서 그 의료 지원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댕기던 그 의원이거든요. 네. 뿐만 아니고 KTX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응급 환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응급 환자 구조 활동도 상당히 이제 의사로서 이제 많이 했던 분이라, 이분이 뭐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듯이 무슨 이게 참사 책임자로 규정을 할 정도의 어떤 최악의 갑질, 이렇게 보기에는 이전에 이제 해왔던 의사로서 어떤 선행이라든지 언론 보도도 많이 됐거든요. 그런 것에 비춰본다면 뭐 최악의 갑질까지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나.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쭉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아 이렇다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언론 보도에 보면은 이게 경기 지역의 7개 병원에 이제 재난의료 지원팀이 나가게 되는데 제일 늦게 도착했다. 신현영 의원을 태우기 위해서, 이런 이제 보도 내용이 있는데 7개 팀 중에서 이제 4번째로 도착을 했습니다. 제일 늦게 도착한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평상시에 이제 신현영 의원이 의사로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한 것에 비춰보면 조금 좀 과도한 비판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아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그렇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이제 선의로 돕기 위해서 의사로서 달려갔다는 마음이다. 저 왜 그러냐면 이전에 이제 신현영 의원이 코로나 전국에서 어떤 의료 활동, 봉사 활동을 했는지 잘 알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닥터카를 탑승한 건 맞고요. 닥터카가 신현영 의원 집에 태운 것도 맞고 늦게 도착한 것도 맞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김수현 교수님, 선의로 달려갔지만 이제 본인은 의원이니까 닥터카 탑승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로 인해 불편했다면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만, 신현영 의원이 이제 사과를 했으니까 이건 뭐 더 논란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예를 들어서 김수경 교수가 동아일보 기자였다고 해서, 기자 출신이었다고 해서 무슨 취재 현장이 있는데 갑자기 김수현 교수가 동아일보 취재차를 불러서 우리 집 강남에 나 좀 데리고 가. 그래서 취재차가 취재 현장에 늦게 가서 기자도 아닌데 지금 막 나 동아일보 기자였다고 취재 활동을 하고 다녀요. 그렇다고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참 이상한 일인 게요. 그 참사가 일어난 뒤에 국회에서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질책을 했냐면, 왜 대통령의 DMAT 출동 지시가 이렇게 늦어졌냐고 질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11월 기사를 보면 나오거든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DMAT 출동을 너무 뒤늦게 뒷북을 쳤다. 뒤늦게 출동하라고 지시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 DMAT 팀에 자기를 태우고 가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체이탈 화법인 거죠. 자기 때문에 늦어졌는데 국회에서는 그렇게 대통령을 질책했으니 그냥 택시 타고 가셨으면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를 태워가라고 했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자기 활동하고 사진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장경태 의원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 그 사진 가지고 무슨 포르노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사진은 무슨 포르노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 1분 1초가 긴박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서 꼭 그 신현영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사진을 찍었어야 했으며, 찍은 걸 본인 손으로 이렇게 올렸어야만 되는 건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은 과연 뭐라고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자, 물론 전재수 의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신현영 의원이 의사로서 코로나 국면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했었다라는 부분은 또 그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신현영 의원이 선의로 그 현장 사고 수습반에 달려가고 싶었던 마음도 어느 정도 평가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주의함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는 모습도 필요해 보입니다. 신현영 의원의 사과 입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덕수 총리가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합동분향소를 찾았지만 항의에 발길을 돌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좀 미리 유가족들에게 합동분향소에 가서 좀 같이 좀 분향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위로를 드리고 싶다라고 사전에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정아 의원님?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사전에 얘기를 하고 가면은 사실은 그 소위 총리의 동선과 행사가
커질 우려가 있었던 걸 실무진이 걱정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혼자 경호 요원만 데리고 가셨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부의 서운한 점,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이 부분도 유가족도 정부가 하고 있는 저런 위로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그 분향소의 간건에 대해서 왜 넓은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면 안 됐나라는 그런 점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씩 역지사지하면서 상대를 이해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지금 이 아픔이 가라앉을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곰이랑 송강이 문재인 대통령이 반환한 이 풍산개의 한 달 병원비가 1,110만 원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곰이 송강이 중이염, 방광염, 결석으로 경북대 부속 수의동물병원에 입원해 지난 9일 퇴원을 했다.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한 달 입원 및 치료비가 1,110만 6,540원이 지급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급금액 상세 내역 공개를 대통령 기록관 측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측 관계자는 풍산개 이슈가 장기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윗분들의 취지를 반영했다라는 얘기도 이 보도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치료가 돼서 지금은 건강하다면 그걸로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논란 일고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 1,000만 원 넘는 병원비 들 정도로 아팠다면 병원 데려가는 게 상식이다. 그것도 모르고 반납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병원비도 아까웠던 거냐 물어보면 도를 넘는 것이냐. 애견인이 아닌 건 분명해 보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뭐 여야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정호 의원님. 일단 저게 대통령 기록관의 관계자가 얘기한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알 일이 있으면 밝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박대출 의원이 요구해서 아마 이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요. 글쎄 그냥 쫌스럽고 쪼잔해 보인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풍산개 논란을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 계속 무언가의 말씀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카렌다까지 해서 모금 활동하면서 마치 애견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들을 계속 하셔서 이제 저 이슈가 가라앉기 위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개가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넘을 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아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갈 정도로 있었을까. 그동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내외께서는 그 개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가. 저도 뭐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 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제가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다음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순간들 갑자기 반납하고 갑자기 데려가라고 하는 일들이 생겼었다라고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쫌스럽습니다. 자, 박정희 의원이었고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곰이랑 송강이에 대해서 병원비, 예방주사값 극진히 이만큼 사비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병원비와는 무관하게 이 강아지들이 이제 아팠던 건지 아니면 갑자기 아프게 된 건지 그것도 뭐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이 풍산개를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키워왔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가재산입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국가재산이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재산이긴 하지만 강아지니까 이제 위탁해서 좀 키워달라라고 해서 이제 위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재산을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게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가재산을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해주기로 약속을 한 건데, 그것이 6개월이 지나도록 국가재산을 어떻게 입양을 할 수도 없어. 그렇다 그래서 위탁은 했는데
시행령을 고치질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재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지원은 안 돼.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저는 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고 또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고 또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이게 맞는가라는 그런 이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재산인 것은 확실하고 가장 좋은 방법인 입양이 또 안 되는, 법적으로 안 되는 이런 상황들까지 감안을 해서 좀 물밑에서 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국민들 보기에 좀 이제 불편한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좀 크게 좀 불거지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한 달 병원비가 1,11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원래 이렇게 좀 비싼 겁니까? 아니면 고민 송강이가 이거 좀 많이 아픈 겁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즘 뭐 암이랄지 여러 가지 반려견들의 어떤 병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뭐 우리는 국민보험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반려견 한 마리 키우는데 거의 뭐 자식 하나 키우는 거나 거의 똑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돈도 저도 뭐 깜짝 놀랐어요. 저 어떻게 1,100만 원 들어가느냐. 근데 지금 병명을 보니까 이제 방광염, 중이염, 결석 이런 거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키우고 있을 때 과연 이런 병이 전혀 없었을까. 그리고 적어도 이제 병원에 알아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치료하는데 얼마나 드냐. 그러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시행령 고쳐서 여러 가지 보육비 이런 것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지급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 기록물이 할지라도 이게 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탁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또 유탁을 해약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끝까지 키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파양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지만 이렇게 파양까지 할 생각을 한 거 보면 굉장히 이제 금액적인 것도 좀 부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이렇게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이번에 달력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모아졌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병원 치료하고 국가에서 안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반려견을 키우겠다 이렇게 갔으면 어땠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돌려보낸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고 뭐 경우에 따라서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쓰는 사람처럼 그런 이미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어차피 치료받고 우리 고미랄지 송강이가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니까 뭐 그나마 다행이죠. 예, 뭐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반환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이걸 사전에 이 병을 알았다면 문 전 대통령이 이걸 그냥 파양했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들이 준비한 세 번째 소식, 뜨거운 소식인데 함께 보시죠. 북한이 공개한 위성 사진, 용산 대통령실까지 북한이 찍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뭐 서울 전역을 북한 우주개발국이라는 데서 공개했어요. 용산도 있고요. 한강 보이시죠? 그렇게 뭐 선명한 해상도로 찍힌 사진 아닙니다. 흑백 형태의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항, 뭐 송도, 센트럴파크 일대의 사진도 찍혔습니다. 이게 가장 최대치로 줌해서 찍은 것 같습니다. 해상도는 좋지 않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도 공개를 했어요. 어제 지난 18일 정찰 위성 개발용 발사체를 통해 촬영한 서울 도심 인천 항구 흑백 위성 사진 2장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 주변을 비롯해 한강 송도 일대 식별은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고화질은 아닙니다. 내년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다라는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공개해서 저도 전문가 몇 분들에게 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제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굉장히 조약한 수준이다라고 입을 모았는데 함께 보시죠.
군소식통은 정찰 위성은 최소 이제 서브미터급, 해상도 1m 이하는 돼야 한다. 몇 센치 단위로 이제 자세히 보여야 된다. 군사적 활용 가치 거의 없다. 군 관계자, 북한이 위성 쏘아 올려 남한을 저 정도로 촬영해 이미지 보여준 건 처음인데 북한으로서는 진일보한 거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출신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 뭐 위성 사진이라고 기술력은 굉장히 좀 후진적이고 조약한 수준이긴 해요. 그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 정도로 희미한 서울의 모습은 우리가 뭐 구글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성 사진으로 포착할 수 있는 거라서 저게 군사적 활용 가치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저런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쪽으로 기술을 많이 투입할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빨리 진일보한 그런 기술들을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얕잡아 볼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북한은 위성이라는 이제 명목 하에 이제 이런 정찰 위성을 이제 쏘아 올렸는데 아무리 위성으로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발사를 하게 되면 그건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되거든요. 지금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지금 뭐 또 우려스러운 게 이제 고체 연료를 이용해서 이러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이 고체 연료라는 거는 굉장히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서 위협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굉장히 그 위기의 그 강도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로 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너무 얕잡아 볼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김여정 입장이 지금 좀 전에 나왔는데 조약한 수준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김여정이 조금 전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어요. 근데 반발하는 입장 내용이 말 같지도 않아라는 건데 이거 말 같지도 않아 김여정의 입장인데 조약한 거 맞네요. 왜냐면 우리는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더 엄청난 기술 뭐 평소대로라면 이렇게 뭐 불러불러 했을 텐데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조약한 게 맞으니까 에이 말 같지도 않다 하고 그냥 마네요. 자세히 뭐 반박을 했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 자세히 반박을 했을 텐데 할 말이 없으니까 일단 말 같지도 않다라고 그냥 끊어버린 건데 아무튼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하겠다는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비태세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cm 단위로 지켜요. 미국의 정찰위성. 그거보다 더 정밀하게 지킨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꼭대기에서 볼 정도의 위성이면 블러핑 같아요, 저는. 자, 북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국조가 일단은 개문발차가 됐어요. 여당이 이제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은 밀어붙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경선 룰을 바꾸기로 의결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18일간의 국조, 대선 투표, 복선, 여야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자, 41.1%를 이 조사에서 넘겼습니다. 긍정평가가 41.1%로 상승을 했고 부정평가는 56.8%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당심 100%를 반영하겠다. 당대표 선거, 경선 룰 의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해서 100% 당원 투표 결선 투표제, 당원 당규 개정안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결선 투표제는 과반 득표자 없을 때 1, 2위만 또 재투표하겠다라는 결선 투표제. 그러니까 두 가지죠. 100% 당원 투표, 결선 투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습니다. 여론조사는 18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오늘 23일 전국을 열어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으로 비대위원들 모두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 대표는 당원이 뽑는 것입니다. 정당은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입니다.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당권 주자들은 과연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국민의힘의 고민은 당권 주자들은 많은데 뜨는 주자가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유승민 하나 죽이기 위한 폭거다. 안철수 의원은 골목대장 뽑냐. 김기현 의원은 선수는 심판이 정한 대로 뛰기만 하면 된다. 윤상현 의원은 의견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 안타깝다. 김기현 의원 빼고는 다들 반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선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를 폐지한 거고 당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 100%다라고 했는데 박정호 의원님 그럼 언제는 당원이 주인 아니었어요? 저희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좀 바로잡을 거는 그 당원 100%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은 이번에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 역선택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다. 오케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것처럼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저는 당심 그다음에 민심 섞어서 반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저희 당원 수가 금년 초에 28만 명 규모에서 지금 80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에 이제 전당대회 할 시점 되면 100만 명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당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다 지켜왔던 우리 당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당원 선거인단들이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우리의 대표를 내 손으로 뽑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 뽑는 거와 달리 당의 대표를 뽑을 때는 저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는 저렇게 할 때도 됐다라는 게 지금 지도부 그다음에 많은 의원들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제 저런 의결을 했고 이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말입니다. 박수성님. 지금까지는 계속 여론조사도 반영했고 여론조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당원들이 자기 손으로 당대표를 안 뽑는 것도 아닌 거고 갑자기 이제 와서 여론조사 폐지한 게 일반 여론조사상에서 원치 않는 후보가 많이 나오니까 그 후보가 안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100만 명을 모집단으로 하는 선거라고 하면 저는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민심하고 크게 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지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금년 초입니까? 민주당의 3차 슈퍼위크라고 하죠. 3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전에 80% 가까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다 갑자기 떨어져서 이낙연 후보한테 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때도 모집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미 여러 당협위원장이나 당 지도부에서 선거인단을 사실은 동원해서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인단들이 전체 의견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표출을 했거든요. 그거를 보면 저는 어느 정도 규모가 확인이 되면 그게 당심하고 민심하고 크게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섣불리 걱정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대표를 뽑는 것과 공직 후보자를 뽑는 것을 같은 잣대로 보고 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 번은 더 되짚어보고 난 다음에 비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혹시 이제 여론조사에서 좀 막강한 후보 중에 또 윗분의 뜻과 부합하는 인물이 있으면 이거 안 바꾸지 않았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부 야당 혹은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에 여러 분야에서 지금 정권 초기다 보니까 무슨 윤심 그러고 있는데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들이 내 뜻으로 내 대표를 뽑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됐던 거지. 저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개정하기 전에 있는 룰로 대표를 뽑아도 일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뭐가 될 수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올 거다? 저는 지금 현재 당내 이렇게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아직 전당대회가 막 타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별로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연말 연초 지나고 나서 전당대회 이제 후보 등록이 돼서 소위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저는 국민들이 이제 각각의 후보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지지도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당신 100%만 갈 겁니까? 당대표 뽑을 땐? 그러면 만약에 당심하고 민심하고 괴리된 후보가 나오면 당선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당이 책임지는 거죠. 당 책임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정당이
정당이 바라는, 당원들이 바라는 모습의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이 공직 후보자들을 배출을 해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거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결국엔 잘못된 대표가 나와서 국민들과 괴리된 정당 운영을 한다. 그러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궁극적인 책임은 정당이 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이태원 국조 특위를 반쪽으로 개문발차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조 특위. 어제 국민의힘 집단 불참 야 3당만 참여해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윤희군 경찰청장 등 증인 89명이 채택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남은 국조 시간 20일뿐이다. 연장을 요구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연장 불가다. 야당 단독 개문발차, 그들만의 반쪽 진실로 치부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타까운 거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는데 예산안도 그렇고 국조도 그렇고 좀 여야가 합의해서 함께 하는 모습이 제일 베스트인데 합의는 지금 다 불발됐고 여야는 서로 니 탓이다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여당을 좀 더 기다려주는 시간은 아예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이 되면은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국정조사를 합의를 할 때는 어떻게 여야 사이에 합의가 됐냐면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전체 일정을 확정을 하고 정의는 누구로 할 것이며 현장 조사는 어디로 갈 것인지 청문회 일정은 또 언제 할 것인지 이게 다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준비를 하는데 한 보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여야 원내대표가 그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보름이면 충분히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 처리되고 난 뒤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정조사가 내년 1월 7일까지거든요. 1월 7일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는데 예산안 처리가 올 연말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정조사는 1월 7일까지니까 개문발차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합의 불이행이다 이렇게 몰아가기에는 1월 7일까지 한정되어 있는 국정조사 특위 시간을 감안을 한다면 국정조사를 먼저 시작하는 그런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정호 의원님은요? 여야 모두 다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다만 합의했잖아요.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에 같이 임하자. 근데 예산안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634조 원가 내년 예산이 그런데요. 단돈 5억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돼요. 5억 때문에. 경찰국 운영 그다음에 검찰의 인사검증단 이 운영 예산 때문에 민주당이 왜 그걸 굳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산안 빨리 처리하고 난 다음에 국조하면 저희 당 일각에서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1월 7일까지 국정조사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일각의 일부 의원들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국정조사가 늦게 시작이 되면 그 기간이라도 연장해갖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다 해보자는 생각이 있는데 왜 굳이 그 얼마 안 되는 그 상징적인 예산 때문에 저렇게 예산도 파행시키고 국조도 파행시키는지 야당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야 모두 공히 정치권이 혼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들은 유키적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